때는 16세기 말,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정말 거대한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한 사람의 야망에서 시작해서 무려 세 나라를 폐허로 몰아넣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처와 유산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대한 충돌이었죠. 자,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 이게 바로 침략군에게 던진 아주 비장한 대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결의에 찬 말이 끔찍했던 7년간의 전쟁,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사람이요, 100년 넘게 쪼개져 싸우던 일본을 드디어 통일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와, 스케일이 다릅니다. 명나라,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대륙을 정복하겠다는 정말 상상도 못할 계획을 세운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전쟁을 부르는 이름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은 연호를 따서 그냥 분노쿠, 개초시대의 전투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불렀고요. 조선은 어땠을까요? 외놈들이 일으킨 난리다, 외란이라고 불렀죠. 그 고통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반면에 명나라는 만력제 때 조선에 군대 보낸 일 정도로 철저히 자기들 중심적으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데요시의 요구, 이거 아주 간단하고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명나라 칠 건데 너희 조선이 앞장서라, 이거예요. 이걸 정명양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길을 빌려달라는 거지 너희가 총알바디가 되라 이 소리랑 똑같거든요. 당연히 조선은 거절했죠. 결국 1592년 4월 히데요시는 움직입니다. 무려 16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조선으로 보내죠. 당시 일본이 자랑하던 최신 무기 조총으로 무장한 이 군대는요. 그야말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파죽지세로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지 여러분 딱 20일 만에 수도인 한양이 함락됩니다. 조선의 왕은 당연히 북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히데요시는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겠죠? 이제 명나라도 내 거다 하면서요. 하지만 전쟁이 그렇게 일본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우리가 의병이라고 부르는 평범한 백성들이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서 일본군의 발목을 잡았고요. 바다에서는 다들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보급선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여기에 명나라 지원군까지 도착하면서 전세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돼요. 자, 이제 전쟁이라는 큰 그림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아주 구체적인 한 전투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수도 한성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흑성, 행주 산성에서 벌어진 전투인데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승리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행주산성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요, 정규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속 절에서 불경을 외던 스님들까지 목탁 대신에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군인, 백성, 그리고 스님까지 정말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운 거죠. 이 작은 산성을 공격하러 온 일본군, 그 숫자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조선 측 공식 기록에 따르면 무려 3만 명입니다. 3만. 그런데 이걸 막아내는 수비 병력은 고작 수천 명에 불과했어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숫자죠. 정말 압도적인 열세였습니다. 이미 5번이나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낸 조선군이었지만 6번째 공격을 앞두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 저 멀리서 새로운 깃발이 보였거든요. 바로 당시 일본 최강의 전투 집단으로 불리던 시마즈 가문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건 당대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었던 시마즈 요시히로였죠.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계속된 전투 때문에 주 무기였던 화살이 거의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정말 맨몸하고 돌멩이,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의지,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웠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전투할 때 돌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화살이 없으니까 스님들을 포함한 수비군들이 그냥 주변에 널린 돌, 바위, 심지어는 절에서 쓰던 맷돌까지 있는 힘껏 굴려서 적에게 맞선 겁니다. 전투가 가장 원시적이고 또 가장 처절한 형태로 바뀐 거죠. 이때 언덕 위와 아래에서 전장을 바라보던 두 주의관의 생각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언덕 위에서
총지휘관이었던 권율 장군은 도망가는 병사의 목을 베면서까지 군율을 바로 세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거죠. 그런데 언덕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의 명장 시마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죽음을 계산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지금 저 성을 지피고 있는 건 병사가 아니라 마음이다라고까지 말하죠. 적장이었지만 그들의 정신력에 경의를 표한 겁니다. 행주산성 전투처럼 조선군의 영웅적인 방어 덕분에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가 칼과 창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말과 속임수가 오가는 협상 테이블로 옮겨지죠. 하지만 이 평화 협상이라는 게 서로를 속이려는 기만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이 협상 과정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히데요시는 명나라 공주를 내놔라, 조선 땅 절반을 내놔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전하러 간 부하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친 겁니다. 명나라 황제한테는 히데요시가 항복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올린 거죠. 그러니 명나라 황제는 뭐라고 답장을 보냈겠어요? 오냐, 너를 일본 국왕으로 임명해주마, 이런 답을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이 히데요시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일본 전체를 통일한 사람인데 명나라 황자가 자기를 무슨 제후국의 왕 정도로 임명해준다는 국서를 받은 거예요. 모욕감에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겠죠. 히데요시는 이 굴욕을 갚겠다면서 즉시 2차 침공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전쟁의 비극은 다시 시작되고 말았죠. 이 길고 길었던 전쟁은 결국 1598년 히데요시가 갑자기 병으로 죽으면서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 영향은 이건 세 나라 모두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정말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본군은 전공의 증거로 조선 사람들의 코를 베어서 소금에 절여 본국으로 보냈어요. 이걸로 코무덤을 만들기도 했죠. 또 산으로 숨은 의병들을 찾아내기 위한 인간 사냥 같은 잔혹한 작전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수만 명의 조선인들이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건 이 끔찍한 폭력이 의도치 않은 문화 교류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이요. 이분들이 일본 영주들의 강요로 거기서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츠마 야키나 아리타 야키 같은 아주 유명한 일본 도자기들의 시작점이 됩니다. 기술뿐만이 아니었어요. 지식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조선의 학자 강한 같은 분이 일본 학자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쳤는데요. 이게 나중에 일본의 사상, 특히 에도 시대의 성리학 발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쟁의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정권은 결국 무너졌고요. 무리하게 조선에 군대를 보냈던 명나라는 국력이 쭉 빠져서 결국 나중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됐던 조선은 말할 것도 없죠. 국토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람들에게 임진왜란의 악몽이라고 불리면서 민족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트라우마가 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번의 전쟁이 남긴 이 끔찍한 기억과 또 의도치 않았던 여러 결과들, 이런 것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역사의 긴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현재를 비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